그 지난해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급속도로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뭐 최근에 약간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2017년과는 때와는 좀 다르다 양상이 그렇게 좀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예. 저도 알 수 없다. 예, 그래서 뭐 전문가라기는 말보다는 그냥 그 관찰자, 예. 지금까지 지내온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나타난 현상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라고 보면.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 설계가 보통 10분당 50 BTC, 비트코인이 10분당 계속 발행이 되거든요. 네. 매 10분마다 네. 새로운 비트코인이 발행이 되는데 그게 4년마다 반씩 줄어요. 그렇죠. 예. 네, 그건 이제 반감기라고 예. 하죠. 반으로 줄어든다 해서 반감기라고 하죠. 그래서 2009년에 이제 50 비트코인 하다가 최초 반감기가 4년이니까 2009년에 했으니까 2013년에 일어났어요. 예.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 피자 한 판 0.2센트 네. 해가지고 10,000 비트코인을 주고 피자 맞아요. 2판을 샀잖아요. 네. 네.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지금 5천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 0.2센트, 예. 그러니까 2센트 가지고 그게 뭐 2불 또는 20불 막 이렇게 그러면은 어떨 때는 막 500배 뛰었다가 그게 이제 한 뭐 8, 90% 예. 정도 또 떨어지거든요. 예, 예. 그러면 결국 한 뭐 200배 이 정도 이제 뛰게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감기가 2013년이니까 2017년에 있었어요. 그래 있었네요. 네, 그때는 또 뭐 200불까지 갔다가 그게 2만 불 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게 다시 3,000불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항상 그 반감기가 시작될 때 전후로 뭐 6개월에서 뒤로는 18개월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가 작년에 2000년 5월 달에 반감기가 세 번째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10분당 그러니까 처음에 50 비트코인 25, 12.5였는데 이번에 6.25. 네. 그래서 또 반이 또 줄어들게 네.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이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거를 로그 함수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논문을 저도 찾아보니까 예. 그 플랜 B라는 사람이 그 희소성 기반 비트코인 가치 모델링. 그래서 그 희소성이 뭐냐? 네. 그러니까 희소하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에 있는 비트코인 발행량이 있죠. 네. 그거를 비트코인 지금 쓰이고 있는 거를 새롭게 발행량으로 나눈 거야. 예. 근데 이제 이 발행량이 반씩 줄어들잖아요. 예. 줄어들죠. 그때마다 이 희소성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네. 라고 하는 이론인데 예. 지금 그 사이트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1불이 10불, 100불, 1000불, 뭐 10,000불까지 맞았고 10만 불. 그래서 올해 말까지인가 그러면 한 10만 불까지 간다는 게 거기서 좀 나온 이론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그게 뭐 믿을만 한다기보다 예. 이게 내재 가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을 것도 없고 뭐 기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처럼 생각하니까 다들 그것처럼 생각하면 그거대로 쫓아가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때와 달리 또 이번에는 기관들이 또 많이 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기관이 사기에는 너무 작은 거죠. 네. 시장 자체가 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1 트릴리언 달러를 한번 찍었잖아요. 예. 그 정도면은 금의 10 트릴리언 달러니까 금의 한 10%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는 적어도 뭐 금 사는데 한 10분의 1 정도 네. 포트폴리오상으로 갖고 있어도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배경은 사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3개월 동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또 3 트릴리언은 또 푼다 그러잖아요. 예. 또 인프라 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종합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앨런 머스크가
현금 갖고 있으면 바보다. 이런 것처럼. 예. 그러면 이 현금을 그럼 어떻게 그 가치를 유지할 거냐. 주식을 사자니 주식이 이미 많이 올랐고 예. 부동산도 그렇고 본드도 그렇고 다 올라가 있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굉장히 그 아까 희소성에 네. 의해서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으니 예. 거기도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면에서 네. 그 정도로 편입 5% 뭐 6% 정도 편입한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EO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뭐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로 한 5, 6% 편입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 CEO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같은 맥락에서 말씀대로 이제 네. 테슬라 창업자 그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고 또 뭐 금융결제업체 페이팔 또 마스터카드 그리고 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하는 블랙록 이런 것도 앞으로 비트코인을 좀 담겠다 이런 이제 의향을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비트코인이 이제 뭐 금이나 은처럼 좀 주류 자산 또는 또 세계 어떤 주류적인 어떤 그 결제 수단으로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한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전체적인 추세 면에서 보면 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금은 이제 사실 물적인 이동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진짜 금이가 왜 이렇게 깨물어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게 금이 99.99랑 예. 99.999랑 예. 엄청난 가격 차이가 커요. 그 순도 차이가 있죠. 네, 순도 차이에 따라서 그거 예. 어디에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거래하기가 어려운 자산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확하잖아요. 그 블록체인의 거래 장부에 딱 돼 있고 네. 그건 누구나 다 동일한 거니까 예. 이제 거래도 실시간으로 전 세계 인터넷만 있으면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그리고 예. 보관도 금을 만약에 1톤을 쌓아놨다 그러면 이 보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비도 해야 그렇죠. 되고 뭐 예. 보관료가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USB든 뭐든 그렇죠. 거기다 맡겨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특징들도 있고 또 금은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 채굴량이 늘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공급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희소성은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주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일정하게 나온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죠. 사실 공급량에서 보면. 예.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금보다 더 가치 저장하는데 더 어떻게 보면 편하고 네. 싸고 또 더 확장성 있는 그러한 거다 이렇게 이제 믿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발달하게 되면 예. 더 기관들이 더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면 시장은 더 커질 거고 그러면 더 그만한 또 가치를 또 발휘하게 되겠죠. 예.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1세대 이제 암호화폐여서 그런지 그 프로그래밍은 안 되고 그냥 화폐로서의 기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제 그 이더리움부터 해서 어떤 알트코인하고의 또 이 차이가 좀 차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갖는 강점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실은 이제 화폐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집중 포화를 받은 거죠. 사실은 화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국가의 독점적인 권리로 네. 지금 인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사실 100년 전만 해도 대공황 이전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은행에서 네. 6천 개 은행에서 자기 화폐를 다 발행을 했거든요. 노트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대공황 때 이제 은행이 망하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그때 이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예. 사실은 그 전에는 누구나 다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예. 민간 화폐도 다 있었던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국가 독점화되면서 예. 이제 모든 인식이 좀 바뀌었죠. 근데 그래서 아니 국가가 발행하는 게 화폐인데 아니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프로그램이 화폐라고 발행해?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해가 많았었는데 화폐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교환 가치가 있으려면
이런 가치 변동이 좀 적어야 되잖아요. 변동성이.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폐로 쓰기엔 좀 부족하고 아. 또 기술적으로 봐도 초당 7건밖에 지불 결제가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마스터카드에서는 초당 10,000건 이상이 돼야 전 세계가 쓸 거 아니에요. 근데 7건만 하면 이게 다 이 잼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처리가 안 되는 거고 또 한번 결제하고 실제적으로 10분 정도 그쵸. 기다려야 되고 예. 완벽하게 되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물건값 사는데 1시간 기다리고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불 결제 수단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네. 아까처럼 이제 희소성에 예. 의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예.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예전에 피자 뭐 10,000개를 가지고 샀던 것처럼 예. 교환 가치보다는 저장 가치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이걸 가지면 절대로 안 팔아요. 그래서 뭐 지금 1,850만 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고 파는 게는 400만 개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분석에 의하면. 예. 나머지는 다 잠겨 있는 거죠. 이게 언젠가는 오를 거다 하고 예. 깔고 앉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환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화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금이죠, 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 기술적으로 속도가 너무 느리다. 네. 그리고 지불하기가 되게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고치기 위해서 뭐 이더리움 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넣은 거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거래 장부를 모든 컴퓨터에서 다 복사를 해놓은 네. 거야. 예. 그리고 누군가가 해커가 10불이 아니라 100불로 위변조를 해도 다른 네.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가 다 10불이니까 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전 세계 51%를 다 공격을 해가지고 예. 그걸 다 거래 장부를 바꾸지 않는 한 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비트코인. 결국은 이 데이터, 거래 장부가 데이터잖아요. 예. 그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비트코인인데 네. 이더리움의 이제 창시자라고 하는 부탈릭이라는 19살짜리 네. 대학생. 그래서 이 시스템을 보고 이 데이터 대신에 프로그램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모든 컴퓨터에다 다 넣고 그거대로 실행돼서 만약에 위변조가 되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위변조를 못하게 하는 예. 트러스트 프로그램 플랫폼이 예. 네. 바로 이더리움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거래에 있어서 그거를 거래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 이 프로그램을 블록체인에다 올려놔서 누구도 위변조하지 못하게 네.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예전에 폴더폰은 전화만 되잖아요. 결제만 되던 예. 게 이제는 스마트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프로그램을 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2세대 또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다. 3세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고 예. 그 어떤 뭐 유틸리티 토큰이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싸이월드의 도토리 이런 것도 토큰으로 만들어서 사고 파는 예. 그런 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화폐 기능보다도 가치 저장 기능이 이제 인정받으면서 값이 올라가고 있고 그 배경에는 희소성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비트코인 하나로만 보면은 반감기가 있어가지고 점점 이제 채굴량이 줄어드니까 희소성이 확보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비썸 같은 경우에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139종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또 화폐가 나오고 또 기술적으로 진보된 화폐가 나오다 보면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희소성이라는 게 새로운 데에 의해서 좀 더 희석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과연 희소성 기반에서 가격이 늘 올라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도 드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 또는 이제 금액이 한정돼 있다 그러면 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더 투자하게 되니까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당연히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좀 이게 탈중앙화가 돼야 되는데 중앙화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네. 무슨 이제 재단이 있어가지고 재단에서 자기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51%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또 룰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예. 과연 그러면 이게 정말 탈중앙화냐? 우리가 정말 그거를 믿고 예. 갈 수가 있냐? 예. 그래서 이제 ICO에 뭐 사기가 많다라고 하는 게 예. 그런 것들이거든요. 원래는 탈중앙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실제적으로는 중앙화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그 전체 발행된 거에 51%를 이상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를 변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파워가 생기는 거죠. 아. 네, 컴퓨팅 파워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실제적으로는 신뢰성을 이제 많이 잃어버렸죠. 그 예전에 뭐 100 몇 개라고 했는데 한 4천 정도, 4천 개 이상의 종류가 있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단을 믿어도 돼? 또는 뭐 오너가 갖고 튄다거나 네. 또는 재단을 만드는데 서로 싸워. 뭐 그런 거나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성을 이제 잃어버리고 이런 거는 투자 가치가 없다. 예. 이렇게 증명이 되니까 오히려 믿을 거는 비트코인밖에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쏠리는 현상이 네.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보면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비트코인 어찌됐건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정을 좀 받는 단계는 온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또 비트코인 뭐 캐시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나왔는데 이들의 그 가치를 인정받는 단계가 되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 수 있는지 하고 그럴 경우에 어떤 뭐 앞으로 이제 이렇게 뭐 거의 가상자산인지 암호화폐인지 이름 뭐 붙이긴 애매합니다만은 요 세 개의 변화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소위 말하는 유틸리티 코인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거를 사용자가 많아지고 생태계가 넓어지면 가치가 올라갈 거야. 근데 가치가 올라가면 수수료가 비싸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서비스가 더 확장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포인트 기업에서 뭐 카드 쓰면 포인트 받고 이러잖아요. 그 포인트가 점점점 커지거나 작아지면 이거를 믿고 쓸 수가 있나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볼 때는 뭐 유틸리티 토큰이 오를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오르면 오히려 서비스가 더 축소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같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희소성이 담보가 되는 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네. 이제 네트워크 그렇죠. 효과라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그 네트워크 효과가 결국은 지배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SNS를 쓴다 그러면 페이스북에 따라갈 수 없고 한국에서는 카카오톡보다 더 빠르고 더 이쁜 뭐 그러한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보낸다 그래도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네트워크 효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거기서 네트워크 효과를 내면 네. 다른 거에서 그걸 쫓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요 이유는 사실은 지금 이제 이런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미래에 대한 나름의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지금 뭐 전문가는 아니라고 투자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십니다만은 과연 투자할 만한 자산으로서 우리가 이제 인정이 될 것인가 특히 뭐 비트코인이나 그 알트코인들 이게 제일 궁금해서 질문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주식으로 보면 네. 삼성전자를 뭐 80년대에 갖고 있으면 지금 뭐 100억대 부자다 이런 것처럼 네. 대장주를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하고 안전하잖아요. 네, 네. 네, 저도 뭐 이 코인도 어떤 주식같이 대장주만 좀 믿지 네. 그 외의 거는 정말 변동성도 심하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만 해도 그때 2만 불까지 갔다가 2,500 우리나라 돈 2,500만 원까지 그렇죠. 갔다가 예. 한 300만 원인가 그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폭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예.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250만 원까지 갔다가 13만 원. 예. 그러니까 95%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1억을 투자를 하면 500만 원 남는 거야. 500만 원. 예. 그러면 이거를 과연 투자할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예. 그 500만 원 다시 또 1억으로 된 거잖아요. 예. 200만 원.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냥 그 목돈을 가지고 주식처럼 네. 이렇게 투자할 자산은 아니다. 네. 그리고 다만 정하고 싶으시면 그냥 우리가 펀드 들잖아요. 예. 뭐 보통 뭐 월 20만 원이라고 적립식으로. 그러면 예. 연금저축 같이 예. 그 캡을 둔 300만 원을 캡으로 든다면 20만 원씩 그냥 계속 사면 그냥 그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네.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 아닌가. 예. 그리고 요새 이제 중국을 비롯한 각 나라들이 그 디지털 화폐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디지털 화폐와
이 암호화폐 이게 이 차이점 뭐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은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이거는 저는 디지털 머니라고 네. 규정을 하는데 이 디지털 머니가 사실은 법정화폐 10,000원짜리 지폐는 아날로그 머니거든요. 이런 이제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금융의 예. 디지털 전환, 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 머니는 그 예.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비트코인과 같이 완전히 탈중앙화된 예. 디지털 머니가 있고 예. 이거는 이제 저장 가치가 굉장히 좋은 거죠. 네. 편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위안화 같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머니 예. 이게 이제 있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도 올해 12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원화를 시범적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곧 뭐 몇 명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만들려고 이제 연구에 착수를 했다고 그렇죠. 하니까 예. 그리고 뭐 엔화도 그렇고 유로화도 그렇고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예. 발행하는 그런 디지털 머니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머니. 네. 페이스북이 리브라라고 하는 네.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25억 명이 쓰는 그런 화폐가 나와. 예. 그러면은 그걸 보니까 뭐 그때 당시에 비자나 마스터, 뭐 페이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네. 그러면 그 리브라를 가지고 전 세계에 비자를 받는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야. 네. 예. 그러면은 굳이 환전이 필요 없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달러나 이런 걸 들고 해외 나갈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달러나 이런 유로화 이런 데 굉장히 통화량 정책에 있어서 타격을 받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라가 하지 마! 이래가지고 이제 깨갱해가지고 예. 다시 바꿔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은 그러면 달러 패권은 지켜줄게 하고 네. 다임으로 바꿔가지고 이름을 달러 1달러를 패킹해서 1다임으로 발행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디지털 위안화가 나와서 네. 일단 아시아부터 그걸 쓰게 되잖아요. 1대1로 간 나라는 그걸 쓰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노동자들이 네. 그거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퍼지고 나면 달러 패권에 아무래도 영향을 주니까 예. 당장 달러를 디지털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이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기축통화로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속도는 느릴 거고 네. 그렇다고 중국이 그거를 하는 것을 가만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시중 은행 보고 니네가 디지털 달러를 만들어. 네. 그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예, 하거든요. 예. 1달러를 가치와 그 코인 가치를 1대1로 그러니까 태깅한다 그래. 묶어 연계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민간 기업은 더 빠르잖아요. 네. 서비스도 많이 만들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패권 도전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도 그런 코인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코인을 많이 만들게 되는 시대가 올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크게 이제 누구도 컨트롤이 잘 안 되는 탈중앙화된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머니, 예. 법정 디지털 머니, 네. 기업 디지털 머니 예. 이 세 개가 예. 서로 경쟁하면서 보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된 거는 저장 가치가 뛰어나다고 하면 예. 여기에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쓸 거고 법정 디지털 머니는 이거는 이제 결제 되게 빠르게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국가 단위에서만 쓰잖아요. 제가 원화를 가지고 뭐 미국에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이쪽엔 기업, 네. 이렇게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쓰는 걸 가지고 전 세계에 가서 쓸 수 있게 네.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생태계를 더 확장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서로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부분은 경쟁하고 네. 어떤 부분은 보완하고 네. 이렇게 해서 발전하게 되겠죠. 그런 말은 일종의 화폐 삼국지처럼 이제 네. 중앙정부가 발행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제 코인 또 디지털 화폐죠. 아까 말한 비트코인 같은 이 또
어떤 주인은 너무 탈중앙화된 코인,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하는 요 세 가지가 경쟁하고 협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화폐도 일종의 그 뭐랄까 배타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겠다는 서로 상대를 이렇게 막 용인하고 가는 것보다도 경쟁을 통해서 이기려는 이 싸움이 분명히 벌어질 텐데 요 세 가지 부분에서 그 미래를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될까? 교수님 그렇죠. 생각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아날로그 머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좌거든요. 네. 은행 계좌.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시작점은 계좌부터 시작해요. 예. 왜냐하면 고객과 만나는 접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월마트가 힘센 게 모든 고객이 거기 가서 만나잖아요. 네. 뒤에 상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세컨더리고. 네, 네. 그러니까 월마트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너 거기서 마대에서 물건 빼 하면 끝장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 은행에서 계좌에서 너 계좌 안 되죠? 그러면 그 비즈니스 할 수 없죠. 예. 뭐 새로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요즘 블록체인이라고 만들면 은행 계좌를 안 터줘요. 그런 것처럼 뭐 더 비즈니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독점적인 지위가 있는데 이게 이제 CBDC 소위 네. 말하는 법정 디지털 머니가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 대 핸드폰으로 네. 인터넷이 없어도 마주치기만 하면 돈이 가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은행 계좌가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파워가 어디로 오냐면 이 디지털 지갑을 네. 누가 전 세계에 많이 까느냐 이걸로 경쟁이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 누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에다 디지털 지갑을 깔 수 있는 회사가? 기업들 아닐까요? 그렇죠. 애플 아니면 삼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네. 만약에 국가적으로 밀어준다 그러면 5억대 지금 깔려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디지털 지갑을 까는 거야. 네. 그러면 거기다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넣을 수 있지만 디지털 위안화도 네. 깔 수 있고 디지털 원화도 깔아두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아까 말했던 디지털 자산, 네. 뭐 부동산이나 금이나 뭐 이런 것 네, 자산들이 토큰화된 것들. 네, 네. 토커나이즈데이션 된 것이 다 여기 와서 거래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5억대가 깔려 놓으면 5억 명의 고객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 위에 금융회사들이 네. 이제 증권화된 거 또는 이제 이거를 담보로 뭐 대출 서비스하면 은행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거기다 보험이 되는 거. 그래서 모든 금융 시스템이 이 위에다 다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네. IT 강국이잖아요. 예. 그죠? 핸드폰부터, 예. 그죠? 5G로 다 연결이 되고.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냉장고 같은 가전 또 누가 잘해요? 우리나라도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냉장고에서 결함이 없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분이 알아서 이커머스에서 결함을 오더하고 전자지갑을 거기 냉장고가 주력 페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전자지갑을 거기다 넣으면 뭐 또 휘발유를 넣고 거기서 자동으로 페이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기기들이 이제 다 전자지갑이 깔리고 각자 기기들이 서비스를 하고 돈을 벌고 돈을 페이하는 시대. 네. 그래서 사람과 기계와 기계끼리 서로 페이하는 시대. 여기는 반드시 디지털 머니가 중심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막을 게 아니라 네. 하나의 새로운 금융 산업으로 예. 서비스로 인식을 해서 이걸 더 키워나가서 오히려 글로벌 절대 강자로 우리가 우뚝 쓸 수 있는 기회를 잡자. 그 앞으로 펼쳐질 토큰 경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참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핵심을 잘 설명해 주신 인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